이번 주 승부. 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새해 들어서 정치권 여전히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역동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자, 여론 흐름으로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이번 주 승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승부사 소개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도 함께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은영입니다. 예.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예. 우리 두 사람이 또 여론조사 데이터 또 전문가로 그렇죠. 예. 네, 이 예. 코너를 담당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전화 오면 서울 국번으로 아마 전화가 올 겁니다. 예, 02번. 02로 예. 오게 되는데 예. 앞자리가 또 022 어쩌나 하여튼 뭐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하여튼 전화를 받으시면 끊지 예. 마시고 YTN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으시느냐 YTN 이재윤 YTN 정면성부 예. 이재윤 정면성부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따로 안내 말씀 안 드려도 이렇게 네. 해주셔서 그러니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도 역시 네. 이재현의 뉴스 장면 승부 도우미로 아주 그렇습니다. 임명하겠습니다. 공식 임명하겠습니다. 코너 끝나고 나면 좀 쓰담쓰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승부, 자 여론 동향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예. 주 승자, 패자 또 승부처 어딘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배종찬 소장님의 이번 주 승자 누군지. 예. 저는 무인기로 꼽았습니다. 무인기, 북한의 무인기가 네. 승자입니까? 북한의 무인기가 대한민국 국방부와 또 대한민국의 안보 전략을 안하무인시켜버렸다. 무인기가 무인시켜버렸다. 무인 지경으로 네. 만들었다. 무인기도 안 보이고 안보도 안 보이고 뭐 그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게 무슨 북한을 승자로 꼽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예. 근데 왜 이렇게 화제가 될까? 그동안 이 안보면 굳건한 안보 또 한미동맹 전략적 자산 B21 전투기 뭐 이건 뭐 수십조 원에 달할 정도의 한미동맹의 전략적 자산이거든요. 예. 그 앞에 정말 이 2m 남짓한 무인기는 뭐 아무런 정도의 이 수단도 아닌데 예. 이걸 지금 못 봐가지고 포착을 못 해가지고 난리법석이 일어나고 일종의 탐지 수단도 문제였고 말 그대로 뭐 이스라엘의 레이더 기술을 우리가 또 차용해 왔다 또 기술을 또 이전해 왔다 또 레이더를 수입을 해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26일 날입니다. 정확하게 네. 말씀드리면 오전 한 10시가 넘어서 5대의 이제 무인기가 항적이 네.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이 북한의 전략은 뭐냐면 한 4대 정도가 일단 교란을 해요. 왜? 숫자가 많고 그쪽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저게 뭐가 나타났는가 봐 이러면서 추적이 그게 잘 안 이제 되죠. 군 쪽이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한 대 정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이제 한강을 타고 북한에서 쭉 이렇게 한강을 타고 와서 내려오면 그대로 이제 서울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서울에 실제로 우리가 비행 금지 구역이라고 하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제를 중심으로 해서 3.7km의 그 반경 북쪽 부분을 스쳐 지나갔다. 예, 예. 이렇게 될 정도로 이제 교란이 일어난 것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사실 무인기가 우리가 무인기 포착 못할 정도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 그것도 뭐 못 막았어요? 못 하긴 했어요? 이게 나올 정도면 이게 상당한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일주일 동안 주목받는 데 있어서만큼은 정말 이 무인기만한 게 없었다.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국방부 관계자들 얘기는 2, 3m짜리 무인기를 추적하는 건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승자로 무인기를 꼽아 주셨는데 도발은 북한에서 했는데 지금 비난을 그렇죠. 먹는 것은 지금 대통령실과 또 정부 부처입니다. 국방부 뭐 다 관련된 부처가 있죠. 뭐 이걸 가지고 지금 내탓 공방 정치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그 무인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면 이게 사실 드론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무인기가 이번에 그 전쟁에서 굉장히 큰 그 뭐
역할을 한 걸로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차례 내려왔던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도발했는데 지금 내탁 공방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는 그 내려온 지 9일 만에야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고 그리고 대통령도 이게 뒤늦게 이제 알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승자로 꼽기에는 사실 적절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 승자로 꼽으셨네요. 아니, 내가 승자를 꼽은 이유는 예. 네. 그만큼 우리가 경계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북한에 미사일을 쏘고 북한에 뭐 고체 연료를 탑재한 발사체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발사가 됐고 뭐 몇 미터고 이걸 파악하면서 예. 정작 우리에게 당장 위협이 될 이 무인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또 더 큰 문제는 잠시 뒤에 이제 폐자하고도 연결되는데 예. 이 대응과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가 뭐가 문제인가를 차근차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이 무인기하고 드론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인기는 이게 고정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이고 사실 드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드론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회전익이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2개 대대 규모는 이 회전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드론 부대인 것이고 북한은 이게 굉장히 조악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 러시아의 기술이나 이런 걸 탑재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먹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죠. 27일에도 강화군 성모도에 이 레이더로 탐지된 것이 이게 정찰기 무인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무인기를 드론으로는 명시를 이야기 안 하죠. 무인기 아니야 그런데 가봤더니 새떼예요. 새떼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결과적으로는 관심을 다시 모으게 하면서 관심을 모으는 데는 성사했다는 의미입니다. 예. 이 북한의 무인기 이 침공 사태가 그렇다면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 부분이 궁금하네요. 사실 이게 이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예요. 왜냐하면 이게 침공 사태 자체를 좀 인식을 못했고 야당 네. 의원을 통해서 그 의혹이 제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 오늘 나온 그 갤럽 조사를 보면은 일단은 1%포인트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직 좀 반영이 안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직전 조사 대비라서 이게 네. 직전 조사라는 게 한 2, 3주 전이잖아요. 2주 전. 직전조사 대비 그렇습니다. 네네. 2주 전 대비해서 지금 2주 전 대비. 37%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일단 부정 평가가 2%포인트 좀 줄어서 네. 그 부동층이 한 9% 정도 되니까 이제 요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군 지휘 체계를 좀 개편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국방부에서의 그 대처가 너무 좀 미숙하고 좀 되게 우스꽝스러웠어요. 전투기를 출격시켰다가 또 그다음에 네. 독수리로 잡겠다가 또 그런 내용 검토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어서 요건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에는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동을 할 것 같습니다. 예. 해명 번복했다는 것도 뭐 분명히 부정적인 뭐 효과를 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여론조사상에서는 반영됐는지 이걸 뭐 좀 파악하기는 좀 네. 이르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네요. 안보 이슈로는 지지율이 빠져나가기는 좀 쉽지는 또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의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막는 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안보 지지 정도는 상당히 또 결집하고 있고 네. 결국 원인 제공은 북한이거든요. 예. 북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더 끌어내려야 되겠어. 이렇게 지지층들이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일단 이건 전통적인 북한의 무인기를 보내는 방식이거든요. 5대를 보냈는데 지금 몇 대를 보냈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4대는 강화군 쪽에서 교란을 하고 있고 한 대는 한강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레이더에 포착이 안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었다. 특히 KA-1 공격기가 원주 비행장에서 출격을 했는데 결국 행성군에서 추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 무인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간 비행기입니다. 정작 공격용도 아니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름은 공격용 헬기입니다. 예, 경공격기죠. KA-1이 예. 이제 경공격기고 앞에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왜 추락을 했을까? 그것도 원인 규명을 하기 어려운 거죠.
뭐 여러 가지 뭐 군에서는 뭐 훈련 부족 얘기를 들고 있는데요. 뭐 하여튼 상황은 여론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다음 주 좀 더 지켜봐야 될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은영 소장님 이번 주 승자. 예, 저는 김병주 의원을 꼽았는데요. 김병주 지금 의원이요. 예, 예. 이 무인기 침공과 관련해서 좀 가장 최초로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했던 분인데 이분이 그 제기한 배경이요. 이게 지금 그 대통령실에 비행 금지 구역이 있어요. 이게 네. P73이라는 그건데 이게 과거에는 8km 정도였는데 대통령실을 지금 그 용산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이전하면서 그 구간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3.7km로 줄어들어서 이게 안보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평소 갖고 있으셨나 봐요. 네. 그러다가 이제 국회에서 요 관련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국방부랑 뭐 정부 여당 쪽에서 그 자료를 어떻게 알게 됐냐. 오히려 역으로 예. 지금 질문을 해서 오늘 분노의 사자후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김병주 의원이. 그래서 나를 왜 간첩으로 뭐냐. 지금 이렇게 분노의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김병주 의원이 지금 이 무인기 드론 정찰과 관련 무인기 침공과 관련해서 경호의 실패와 안보 공백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다라는 걸 본격적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군 내부 먼저 감찰한 다음에 종합 검토해서 전체적인 개편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좀 나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 가지는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은 군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헷갈릴 수 있는 게 국회에 뭐 김병기 의원도 있고 김병주 의원도 있고 그런데 김병주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지역구가 아닌 비례의원이죠. 네. 그러니까 사성 장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군에서의 워낙 경험이 많다 보니까 보고 아는 거죠. 내용을 보고. 실제 이제 또 이 비행기 항적 궤적도가 나와 있거든요. 이 항적 궤적도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대체로 그 부분이 유추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는 한강까지니까 그게 이제 8.7km였는데 8km가 넘는데 지금 이제 대체로 이제 한강 수변을 경계로 해서 비행 이제 금지 구역이 설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반경의 중심점은 대통령실과 이제 관저가 되는데 이제 좁혀진 거죠. 한강까지 거리가 가까우니까 이제 3.7km로 좁혀졌는데 이걸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국방부에서는 일단 궤적도는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더 쟁점이 되는 것이 비행 금지 구역을 스쳐 지나갔냐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실을 촬영했을까? 이 북한의 무인기의 특징은 이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을 저장도 할 수 있고 그걸 가져가서 나중에 그것을 저장된 걸 이제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쟁점은 뭐냐면 국정원에서는 촬영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가능성을 얘기했죠. 그렇죠. 국방부에서는 그건 가능성을 자꾸 이야기해서는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비행 시간이나 거리를 생각해 보면 촬영은 못했을 건데 여러분들이 우리 애청자분들이 청취자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될 게 대체로 국방부의 주로 이런 정보의 수집은 첩보는 주로 레이더에 기반합니다. 육군은. 그런데 뭐 공군도 마찬가지로 레이더에 기반하는데 국정원의 이런 정보는 어디냐면 한미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이 저궤도에 떠 있는 군사 위성들의 자료, 첩보 자료를 모은 거기 때문에 국정원의 자료가 사실은 더 신빙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 군대 안 갔다 온 알못이어가지고 이 무인기와 드론 아까 좀 설명을 잘못 섰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군 수뇌부에서 이걸 나중에 얘기했고 그거를 또 실토를 한 거 그 촬영됐는지 여부도 이렇게 말을 번복하면서 그 사항 자체 이게 국가 기밀 사항이 될 수 있는 거를 손쉽게 그냥 실토한 거에 대해서도 지금 부정적인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지금 이 김병주 의원은 39년 복무한 아마 합참 쪽에서도 근무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그 굉장히 경험이 풍부하신 분인데 이분이 제기하는 거는 혹시 경호처가 국방부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원래 좀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던 거를 좀 감추려고 한 것이 아니야 이런 의혹까지 지금 같이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정확하게 알려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쎄 이제 북한에서 내려왔던 무인기 뭐 촬영을 하고 갔는지 뭐 그냥 그렇죠. 갔는지 뭐 알 수가 확인할 길은 없는데 없습니다. 예, 네. 이게 지금 정치적인 쟁점이 돼가지고요. 이게 뭐 확인할 길이 없는데 계속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뚫리면 앞으로 계속 북한이 내려보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뭐 이제 한 번 당했으니까 또 두 번 당하면은 뭐 안 되죠. 그때는 용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두 분께 이번 주 승자 들어봤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텐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3부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론 흐름으로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는 순서 이번 주 승부 이어가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3부에서는 이번 주 승자를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패자 알아보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저는 이제 국방부를 했는데 네. 국방부를 한 이유는 큰 것만 대비하다가 작은 걸 놓쳐서는 안 된다. 계속 뭐 미사일, 핵실험 이야기하고 있지 무인기 대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전쟁은 이런 작은 것을 통해서 전략 자산화해서 더 큰 위험 요인이 되거든요.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동의 테러리스트를 처단할 때 다 드론 보냅니다. 네. 이게 큰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실제로 미국의 가장 무서운 전략 자산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인 폭격기입니다. 그게 가버리면은 화들짝 놀래 평양 난리가 날 겁니다. 예, 예. 근데 이번에 7시간이나 정찰을 하고 왔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경제적인 피해까지 줄 수 있는 것이 26일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에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의 이착륙에 차질을 빚었거든요. 예, 그런데 예. 중요한 건 지금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 이종섭 장관 경질실 나오는데 저는 이건 현명한 방법이 아닐 것 같아요. 누구를 경질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드론 부대가 2개 대대 4개 중대가 있는데 좀 더 전략적 자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게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이 전략적 자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탐지 자산도 좀 부족하고 레이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스라엘 레이더, 뭐 미국 레이더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좀 더 이스라엘이 이 분야에는 거의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이 부분을 우리가 탐지 자산을 전략할 필요가 있고 지금 국방부도 한 5,60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게 헬기나 KA-1 경공기가 떠서 출격을 해서 잡을 수가 없어요, 무인기는. 그럼 결국 뭐냐 이게 이제 하드킬과 그다음에 소프트킬이 있거든요. 하드킬은 레이저포를 발사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자산을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소프트킬은 뭐냐면 방해 전파를 강력하게 발사를 해서 사실상 이 무인기의 통신 능력을 무기력화시켜서 떨어지게 만들거든요. 추락시키는군요. 저는 이걸 빨리 좀 비용을 들여서라도 도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예. 예. 지금 이제 예산 관련한 부분으로 얘기하셨는데 지금 패자로 꼽으신 거는 이 국방부의 대응 때문에 꼽으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국방부의 대응이 거의 나사빠진 대응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 그 이유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게 대통령실 이전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국방부가 지금 한 여러 군데 흩어져 가지고 그 기능이 한데 지금 모여져 있질 않고 있고 합참 쪽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합참과 국방부가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서 계속 나사빠진 대응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군 기강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예. 지금 국방부 장관을 좀 물러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글쎄 저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만 군기강 확립도 해야 되겠죠. 그게 또 그리고 이걸 이전하는 데 있어서 그런 혼란상이 있다면 그걸 최소화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뭐 그런 지적이 있다면은 그 부분도 빨리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걸 자칫 정쟁화 쪽으로 가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이미 옮겼잖아요. 이제 다시 청와대로 그러면 다시 돌아간다. 그것은 가능치가 않은 일이고 이미 옮겼다면 옮긴 것에 맞는 그런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네. 어쨌든 지금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9.19 군사 합의 이제 전 정부 탓이라는 그렇죠. 비판을 받고 예. 있지만은 예. 9.19 군사 합의로 군이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훈련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이 다시 또 재개가 된다면은 9.19 군사 합의의 단계적 효력 정지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고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이유는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적 자세로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이게 패기가 아닙니다. 용어를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패기가 아니고 군사적 합의 2018년에 9월 9일에 있었던 예. 군사적 합의고 또 하나는 저건 자꾸 이것을 문재인 정권 때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안보가 잘 안 된다. 저는 이제는 그런 이유 되는 거는 이제 좀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임기 8개월 9개월 넘어가면 그리고
그때 뭐 문재인 정권 때 잘못된 게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난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에 우리가 철동 같은 방어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 비난하는 거 비난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법적인 잘못이 있다면 우리가 나중에 사후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설사 서로 문재인 정권 때 문제가 있었더라도 지금은 보다 더 현재의 방어를 어떻게 더 현대화 고도화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대통령이 지금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단호한 대응에 이은 노동계에 대한 단호한 대응에 이은 압도적인 확전 발언을 계속 했어요. 네. 국방부 굉장히 강하게 또 질타했는데 사실 이게 남북 합의서까지 검토하겠다 이런 폐기를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결국엔 이게 지금 그 경제 쪽으로 영향을 부정적으로 굉장히 크게 미치고 있거든요. 증시라든지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다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너무 강한 발언이 결국에는 경제 군 쪽이 아니고 안보 쪽이 아니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주고 있다라는 걸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뭐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저도 이제 증시와 경제 상황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저는 근데 이게 뭐 결정적이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네. 정시나 이 침체되어 있는 것은 글로벌 국면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북한의 이 도발이나 우리의 단호한 대응, 강경 대응의 대치, 이 강대강 대치 국면보다는 지금 미국 연준의 높은 기준금리 네. 인상이라든지 예. 또 공급망 차질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값의 상승이라든지 다른 요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현정 소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예. 부분적인 영향은 될 수 있지만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지금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응이 결정적인 이유는 예.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또 뭐 지정학적 리스크, 네. 북한의 긴장 상태 고조에 따른 뭐 증시의 영향, 금융시장의 그럴 수 영향도 있죠. 뭐 네, 네. 예상해 볼 예.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런 분석이신데,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 이제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한 단계적 그 효력 정지를 언급을 하면서. 대응 수단으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북한에서는 상당히 이 심리전에 상당히 민감하다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 이게 지금 과거에도 이 확성기 방송할 때 굉장히 민감하게 북한에서 대응을 했었어요. 이 심리전에 영향을 준다. 북측 굉장히 민감해했던 사안인데 어쨌든 지금 검토한다라고까지 얘기했고 이거를 실제 방송을 하게 하려면 남북관계 발전법 등등의 또 법안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당장 재개는 어렵다고 보고는 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서로를 자극하는 것들이 나오다 보면 국지전의 발발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걱정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대북 전단 뭐 이것도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그걸 검토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 지금 북한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북한에 대응하는 것이 아주 우리가 효과적일 것이냐.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전략적 이익 또는 군사적 이익이 더 부합이 될 것이냐. 별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제는 북한도 북한대로 체제가 이 결집이 돼 있는 상태고 근데 확성기를 한다고 해서 DMZ 비무장지대 인근에 있는 병사들은 물론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전단 뿌린다 해도 그것도 다 수거할 거거든요. 다 수거해가지고 뭐 1달러를 넣는다고는 합니다만은 네. 그게 검토하고 북한에 대한 대응의 어떤 메시지 효과는 있을 텐데 실제로 한다고 해서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근본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기는 또 어렵겠죠. 예. 자, 이번 주 패자 국방부 꼽아 주셨고요. 이은영 소장님은 이번 주 패자 누굽니까? 네, 저는 권성동 의원을 꼽았습니다. 권성동 의원이요? 예, 결국 불출마 선언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지만 감정적 앙금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게 김장연대하고 네. 권성동 윤한홍 연대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힘의 축이 한쪽으로 지금 급격하게 쏠리는 현상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도 나름대로는 내심 좀 불편해할 수도 있다. 물론 대표는 그만두게 됐지만 예. 이후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본인이 뭔가를 역할을 하려고 모색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어쨌든 지금 그만뒀기 때문에 예. 권성동을 꼽았습니다. 감정적 앙금이 남을 수 있다고요? 이건 뭐 결국은 그
장제원 의원과의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지금 권성동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 뭐 고독한 결단이다라고 약간 치켜 세우긴 했지만 그런 말도 지금 듣기 싫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서로의 그 힘 겨루기가 앞으로 이제 지금 이 권성동 의원을 불출마를 계기로 해서 그 이제 윤심의 작동을 통한 어떤 교통 정리가 이제 시작이 됐다. 그리고 오늘 나경원 의원이 그 저출산 관련한 그 이제 대출 탕감까지 연계된 대책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바로 좀 반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은 그러면 나경원 그 전 의원을 이제 정리하는 건가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속에서 그 힘의 축. 결국에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이 이전에도 좀 대립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계속 좀 물 밑으로는 계속 작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이제 하셨네 바로 나경원 한편으로는 권성동 전 의원이 눈치 빠르다. 그러니까 불출마 배경을 그 눈치로 봐야 되는 거예요. 눈치 없는 듯 보이지만 눈치 빠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당 대표로서 유력해지지 않는다면 한 발 빼자. 이것이 윤심일 것이다. 저는 이분이 눈치 빠른 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누가 전달을 했을 것 같아요. 공개적인 신호가 오기 전에 한 발 빼자. 그러면 이제 권성동 전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으로서는 좀 더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총선에 이제 출마하고 내가 당권마저도 포기하지 않았냐. 대통령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김장연대에 나까지 김장 못 담그겠다. 나는 그냥 알타리 김치나 하나 먹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 뭐냐면 김장연대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또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 여론도 간과할 수는 없으니까 권성동 의원으로서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구 아이가 그래 내 친구다. 이런 사이 아니겠습니까? 강릉 외가의 친구니까 저는 뭐 패자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본인의 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좀 한 발 물러선다. 체리 엄지척 따봉으로 일단 2022년은 마감하고 2023년은 뭐 하반기에나 총선 때나 뭔가 이 건토 중대를 노리겠다. 뭐 이런 방안도 또 깔려 있는 거 아닌가. 배 소장님은 그 윤심의 눈치를 봤다고 하셨는데 그 이은영 소장님은 그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뭐 옆구리 찔렀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 권성동 의원이 이번에 이제 불출마 선언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게 있어요. 당권 대권 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기 대선 나가려고 한 사람은 여기 이번에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까지 했거든요. 권성동 대표가 거기까지 얘기할 정도의 센스가 있는 분은 전 정치적 센스가 있는 분은 아니라고 좀 그동안 활동을 보면 그랬기 때문에 누가 약간 옆구리 찔러주면서 이 말까지 한번 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도 이제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핵심이에요.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는 지금 사실은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나경원 전 의원 현 이제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더 강조해야 되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율이 지금 대체로 나오는 조사마다 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은 나야말로 당권 유력한 주자다. 나야 나야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최근에 어떤 발언을 하냐면 결국 저는 지금 모든 당권 후보들이 유승민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눈치 코치 다 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한번 만나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이 있는지 두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정작 부부 동반 초청은 안철수 의원이 받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 이은영 선생님 말씀대로 김기현 의원 이른바 김장연대를 위해서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해주는 식이 된다면 안철수 의원 부부를 관저 만찬에 초대를 한 것도 정리를 위한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이번에는 김기현 의원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오. 언제 또 대선 후보니까 기회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식이라면 그러면 대통령이 지나칠 정도로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파장이 저는 더 부정적으로 불거지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할 정도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안철수 부부 관저 초청을 이제 좀 정리 수순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지금 나경원 전 대표도 지금 초청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그러면 말씀이죠. 지금 죽음의 초대장이거든요. 그거 너무 무서운데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네, 그러면 김기현 전 대표도 그 초대 받았잖아요. 그것도 죽음의 초대장의 연장선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윤심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시그널 아닌가. 그럼 누굽니까?
네, 나중에 나오겠죠. 누구요? 지금 뭐 저 언론 지상에는 김안나 해서 김기현, 안철수, 지금 나경원 전 의원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한나 그 외에 후보가 있다고요? 김한나 그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그래요? 김한나. 그걸 제가 이제 언론에 취재할 때마다 이제 코멘트 드린 건데. 그러시구나. 그런데 아니 저기 로열티 좀 받으시죠. 그런데 그러면 원희룡 장관일까? 뭐 한동훈 장관이 일단 아니라고 너무 뭐 이러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원희룡 장관이 부동산을 두고 어디를 가나요? 못 가죠. 그러면 권영세 장관인데 권영세 장관도 지금 대중성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권영세 장관을 느닷없이 갑자기 선택을 하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예. 당내 분위기고 당 주변의 분위기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내각 개편도 없다고 얘기했고 있는 사람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장제원 의원이 저렇게 최근에 이제 배현진 의원의 행사에도 김장연대가 동반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대통령의 마음을 확인도 안 하고 장제원 의원이 저렇게 거침없이 나갈까 이런 좀 의문도 들고 있는 거죠. 일단은 이게 정치권에서는요. 일단 더 이게 판이 좀 심화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아직은 뭔가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아직은 화판이 확 열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각이 없다고 얘기는 했지만 구정 지나고의 상황도 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나경원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거의 확정적으로 난 나갈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사무실도 알아보라고 했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고,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변에 도와달라는 이야기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이게 아직은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도 이게 아직은 결정을 확실하게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이제 서로 다 이제 견제구만 날리고 있는 상황이죠. 38 전당대회를 두고 재미있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누가 될지 전혀 모르겠다. 그래서 누가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낙점을 받는 사람은 좀 다를 걸. 오리무중이라 그랬더니 낙점을 받는 사람은 회오리가 될 거라고. 회오리가 된다. 네. 예. 옷인가요? 그러면 예. 하여튼 뭐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윤상현 의원도 지금 당권 도전 의사를 계속해서 그렇죠. 출마 선언을 했죠. 그렇죠. 네. 윤상현 의원이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윤심이라고. 직접 윤씨니까. 얘기했어. 윤씨니까 윤심이고. 네. 근데 지지율이 농담으로 한 거네. 1.5% 나왔어요. 지금 저기 뉴스토마토, 미디어 토마토의 3, 4일 날 한 조사에 따르면 네. 너무 낮습니다. 지금. 예. 뭐 어쨌든 뭐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예.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출마 선언도 다들 지금 뭐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 보니까 좀 시간이 더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승부처 알아보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승부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지역에 따라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네. 이 지역에 따라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지역에 따라 그 지역은 어딜까? 다분히 수도권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왜냐하면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금 121개 지역구 중에서 국민의힘이 19개밖에 안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총선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보다 더 유리한 선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물론 이게 정치개혁 의미도 상당히 다분히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네. 저도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 이게 뜨거운 감자는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뭐 여론조사에서도 굉장히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가 팽팽하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일단 개헌하는 것에 대해서 소선거구제냐 중대선거구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건 뭐냐 그러니까 판가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우리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이야기하는데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그런 여론이 감지되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거든요. 좀 부정적인 반응인데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오히려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여론이 또 감지된다. 복잡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계산기 두들기면은 이거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좀 어느 정도 판가름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쪽으로. 대신 뭐 권역별 아니 아직 비례대표제 이제 이런 논의 거. 시작한다는데 안 된다 결론을 내버리니까. 좀 따뜻한 마음으로 이야기 좀 해줘요. 청취율도 높여야 되는데. 예. 아직 뭐 어떻게 될지
될지 모르겠다. 네, 이걸 네. 바꾸시겠습니까? 네, 좀 예. 바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은영 소장님 이번 주 승부처 어디입니까? 저는 이태원 국참사 국정조사 꼽았는데요. 열흘 연장됐는데. 예, 지금 열흘 연장이 됐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계속 이제 그 이상민 장관 거취문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 유족자 그 명단과 관련해서 보고받은 적 없다, 가진 적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거가 배치되는 지금 그 증언들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은 이거는 탄핵을 시킬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유가족의 연락처가 계속 그 이상민 장관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서울시의 복지정책실장이 3번이나 전달한 게 지금 나왔거든요. 이메일까지 다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윗선 수사가 지금 거의 이제 뭐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그럼 정치적 책임 아무도 안 지고 이렇게 그냥 마무리되는 거에 대해서 여론은 또 어떻게 될지 이게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이게 뭐 짧게 말씀드리면 설 명절 민심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는 있다. 왜냐하면 열흘이 연장됐으면은 대략 설 명절 전쯤에 끝이 나죠. 그렇죠. 네, 끝이 나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책임자 조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여기에 또 더불어민주당도 반응이 나올 테고 국민의힘도 또 반응이 나올 테고 여론이 나올 테고 저는 이 책임자 조치 부분이 물론 이것이 이제 이상민 장관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든 어떻든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지금 뭐 국정조사 청문회가 지금 2차 청문회가 오늘 이제 진행 계속되고 중인데요.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청문회를 통해서 사실 뭐 그 새롭게 드러나는 사실들이 없어요. 지금 예. 이임재 용산서장하고 김광호 서울청장 같은 경우 이제 기동대 요청으로 서로 진실 게임을 엇갈리고 했고 있죠. 나는 네. 신청을 했다. 근데 받은 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조홍천 의원이 김광호 청장에 대해서는 또 왜 토요일 날 왜 술을 마신 거 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예. 또 이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결국 곁다리로 가고 진상 조사와는 사실 거리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용해인 의원이 그 상당히 좀 그래도 좀 특이할 만한 그런 내용들 서로 입장이 엇갈리는 그런 대목들을 잡아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에서 최초 인지 시간이 언제였는지 그 엇갈린 부분을 또 잡아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마약 단속하고 이 참사의 연관성 부분도 조금 더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네. 부분이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이 대통령이 개각 안 하겠다는 것도 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이상민 장관을 좀 보호하고 안고 가겠다라는 내용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 싸움은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뭐 두 분께서 이제 이번 주 승부처를 이제 꼽아 주셨는데 사실은 오늘 이제 속보로 나온 게 이재명 대표가 네. 1월 10일 날 네. 검찰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다 하는 부분인데 조금 미리 그 발표가 됐으면 아마 승부처도 여기를 꼽아 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닌가요? 알고는 있었는데 네. 발표가 됐지만 바꾸지 않은 이유는 일단 어떻게 나오느냐 공개 소환을 통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된다. 다음 주에 최대 이슈는 이재명 대표 일단 소환입니다. 그렇죠. 예. 이미 이재명 대표가 예상 답안지는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미 갖고 있다. 수사를 많이 받았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승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